자, 이번에 올 녀석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유자 소전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소개고 바로 뒤편으로 듣고 이어서 넘겨주시면 돼요. 네. 일단 수업은 했냐? 끝났냐? 아직 안 했습니까? 이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소설이거든. 일단 작품의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단 아까 송민구가 마찬가지 패턴으로 전체적으로 알아둬야 될 만한 기본사항 몇 가지 체크해놓고 바로 시험 등으로 들어가서 내용 파악을 하면 되는데 뭐 일단은 제목의 의미부터 이 녀석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녀석은 유자라는 사람의 리틀 전 이렇게 끄덕 읽으시면 돼요. 자, 우리 이때 유자는 이 작품은 유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일대기를 뭐의 형식으로 꾸며낸? 전의 형식으로 꾸며낸 소설이야. 근데 참고로 생각해보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작품은 현대 소설이에요. 근데 전이래잖아. 우리 유충렬 전, 홍길동 전 이런 식으로 전을 쓴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 작품은 자연스럽게 서수상 특징 요소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한국 전통 문학 형식을 계승했다 차원의 특징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참고로 이게 너희들은 뭐랄까 단독 작품 위주로 시험을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단원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한국 문학이 어떤 전통을 가지고 어떻게 개선되어 가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통 양식의 계승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됐지? 자, 참고로 이때 전승된 이 전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너희랑 똑같이 갈까? 이게 이런 식이거든. 인정기술, 행적, 그리고 너희는 사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을까?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서 논찬이라고 했구나. 오케이, 가자. 논찬. 이런 식의 사건 진행과 흐름,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우리는 전의 형식이다라고 말씀드린다는 거. 그러니까 참고로 인정기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계를 먼저 설명하는 거야. 이 사람의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고 이 사람의 아버지는 어디서 살아가서 어떻게 자라가지고 어디에 터를 잡았고 그래서 드디어 유재필이 나왔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여기서는 이건 에피소드라고 써야 될까? 일화라고 쓸게요.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에피소드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 일화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면모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지. 됐어? 그리고 마지막에 논찬이라고 하는 건 이건 평가라고 너희들 알기 쉬운 단어로 다 바꿔줄게. 평가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가진 사람인가,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인가를 서술해 주는 거야. 자,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 되셨죠? 전의 형식 꼭 기억하시죠.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의 스토리는 흘러갈 건데, 참고로 이때 말씀드리는 이 유재필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실명소설이라고 불러요. 실제 존재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 그래서 참고로 이 당대 문인들 사이에 이 유재필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했었나 봐. 그래서 이렇게 유재필을 그리워하는 소설도 나온 거고, 심지어 유재필을 그리워하는 시도 있다. 라는 건 알아도 다양한 작품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가면서 도대체 이 작품의 유재필은 왜 유자라고 불렸을까? 작품의 스토리 안에서 다 나오니까 이건 따로 나중에 지문 속에서 분석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건 상식으로 알 수 있잖아. 얘들아, 사람 뒤에 이름 뒤에 자를 붙인다는 얘기는 뭐 어떻다는 얘기냐? 훌륭한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야? 공자, 맹자, 순자, 그치? 자를 붙임으로써 그 사람이 훌륭한 인물이라는 걸 들려내는 거고. 자, 그리고 이건 하면서 할게. 하면서 할 거야. 이 작품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누가 뭐라 해도 서술상 특징이야. 이 작품의 서술상 특징들이 몇 가지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요소들을 그냥 지금 하고 갈까? 크게 제목만 좀 잡아놓고 갈게요. 제목만 몇 가지 기억해 놓도록 하자. 첫 번째로는 1번 편집자적 논평. 다른 말로 뭐라고 하더라? 이거 서술자의 개입. 그렇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도 하지. 편집자적 논평, 즉 뭐랄까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준 내용이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그대로 드러나. 그래서 근데 이 참고로 이 1번 특징은 자연스럽게 또 뭐랑 연결되냐면 얘랑 연결돼. 우리 전통문학에서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 많이 보는 편이잖아. 산천초목인들 아니 떨리야 뭐 이런 식의 말들.
금수, 강산 모두가 함께 울더라. 이런 식의 표현들이 본 적이 있었지? 같은 패턴이 나타난다는 얘기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글 자체가 약간 만연체예요. 참고로 만연체는 반대말을 기억하면 좀 쉬운데 만연체의 반대말이 뭘까요? 간결체예요. 간결체는 어떤 느낌을 주지? 그는 키가 작았다. 항상 하늘을 쳐다보며 살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짧게 짧게. 근데 만연체는 키가 유달리도 남들에 비해 작았던 그는 유달리 하늘을 보며 항상 키가 크기를 바람에 있어 지나침이 없었고 그와 동시에 그는 항상 우유를 열심히 먹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글에 뭐 하게 되는 거야? 몰입하게 돼. 오케이? 몰입하게 되면서 뭔가 감정의 깊이를 더해준다 라는 의도가 있겠지. 자, 그리고 복잡한 것을 소설할 때 좋다는 거. 문장을 길게 냈다는 건 특징이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꾸의 표현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와요. 우리가 본 장면에서도 많이 나올 거예요. 대꾸적인 표현. 당연히 대꾸법은 왜 쓰는 거겠니?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거였지. 이 작품이 전의 성식이라며 대상을 찬하는 거야. 예찬적으로 가는 거야. 그럼 예찬을 할 때 단순히 그는 A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그는 A한 존재이며 B한 존재이기도 했고 하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머릿속에 박힌다는 얘기가 되겠지. 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만 더. 이 작품에는 참고로 생각해봐. 유재필이 주인공이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며.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는 되게 뭐랄까 고상하고 우아한 말을 쓸 것 같지? 절대 안 그래. 비속어 막 썩은 음식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방언 이런 것들도 많이 등장해. 근데 당연히 알고 있지 얘들아. 이 정도는 비속어나 방언이 등장하면 어떤 효과가 만들어지지? 생동감 그리고 사실성을 더해주지 라는 거. 됐죠? 아이고 힘들어. 자, 유자소전이 나왔을 때 우리가 꼭 신경 써야 되는 요소들을 몇 가지 잡아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문 읽고 쭉쭉 한번 치고 가보자고요. 갈까요? 자, 한 친구가 있었다부터 시작하고 있네요. 가자.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이 불과한 친구였다.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많은지하게 그럭저럭 살다가 재물에 흐지부지하고 몸을 바친 예사 허릅송이는 아니었다. 자, 자꾸 매번 작품마다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 어이 진짜 잘 잡아라. 이 작품에는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방금 선생님이 어디서 멈췄니? 허럽송이라는 단어에서 멈췄잖아. 허럽송이는 무슨 뜻인데? 뭔가 미덥지 못한 사람, 뭔가 허술한 부분이 있는 사람, 허럽송이라고 한다고. 잘 기억해놔, 알겠지? 허럽송이는 아니다. 참고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술에 술 타는데 물에 타나가기도 하죠. 선생님도 아버지한테 자주 듣단 말이야. 형준아, 너는 왜 맨날 애가 이렇게 술에 술 타는데 물에 타니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 뭐랄까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사나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셨겠지. 하지만 선생님은 누구랑 충돌하는 게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약간 물탄 느낌으로 살아가거든. 사람의 성향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하고요. 근데 아무튼 유재필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가자! 그의 이름은 유재필. 1941년 홍성군 광초에서 태어나 보령군 대천에 와서 자라고 배웠고.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뭐 보고 있는 겁니까? 인정기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옆에 써놔야겠지? 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의 선조까지는 가지는 않아.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고 어떤 식으로 살아갔는지. 계속 가보자. 대천에서 자라고 배웠고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에서 살았다. 근데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기와 숙기로 또래에서 별중맞고. 무슨 뜻이야? 아주 하는 행동이 별스럽고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 비색한 보면 어때? 운세가 막혀있는 가운 집안의 운수와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모로 일찍 터득하고 앞서 나아감에 따라 소년 시절은 장이 숙성하고 청년 시절은 잠은 노련하고 장년이 들어서서 숙절없이 노성하였으니. 봐봐, 지금 문장이 겁내 길지? 그렇지 않니? 지금 하나의 문장이 도대체 몇 줄까지 나가는 거야? 그는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직 문장이 끝나지도 않았어. 그죠? 무슨 채라고 한다 얘들아? 무슨 채? 만연채.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썼지? 두 번째, 그 만연채 안에서도 잠옷 A하고 잠옷 B하고 무슨 표현? 대꾸 표현이 있다고 했었잖아. 지금 서술적 특징이 벌써 2개나 나왔는걸? 그치? 자,
뭐예요? 어린 시절에는 숙성된 존재로 살았고 청년 시절에는 노련한 존재로 살았으며 장년 시절, 즉 나이가 30, 40대 넘어왔을 때는 노성했대요. 정말 멋진 사람 아니냐는 얘기지. 오케이 얘들아, 20대에 노련한 얘기 쉽니? 노련한 건 보통 30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또 숙성했다는 얘기는 보통 청년 이후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들보다 시대를 앞서가서 살아갔다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겠지. 감 잡히시나요? 그러면서 물론 이것이 그가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쑥밭에서 우뚝하였다. 자, 풀밭은 다 녹색이잖아. 근데 거기 빨간 꽃 한 송이 피어있으면 뚜렷하겠지. 쑥밭도 참고로 쑥대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변에 다른 것들을 잘 못 자라게 해주는 일단 고만고만한 높이의 풀이야. 근데 거기에 갈대 하나가 쭉 자라있으면 굉장히 눈에 띄겠지? 무슨 존재라고요? 그는 눈에 띄는 존재였다.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하였다. 자, 이거 직접 제시라는 말 좀 밑에 써볼까요?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 방식으로 서술해주고 있는 중이죠.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였으며 성품이 곧고 굳은 위에 몸소 겪음한 바와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널리 들은 것을 더하여. 자, 또 대꾸적 표현이야. 자연스럽게 느껴져?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널리 들은. 됐지? 그것을 더하여 스스로 갖추어진 줏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흐트리지 아니하였다. 여기 자소서에 아예 대놓고 굵은 글씨로 마킹되어 있는 거 보이시지? 그러니까 이 인물의 특성을 말하는 중요한 장면이거든. 줏대와 주견이라는 거야. 자, 인물은 유재필이죠. 네,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인물의 특성은 누가 말해도 뭐다? 줏대와 주견이다. 뭐예요? 부안해동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맞지? 부안해동은 무슨 뜻이야? 옆에서 한다고 우와 하고 따라가는 거야. 그렇지 않고 아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잘못된 것이요. 이걸 하면 안 되는 것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주변머리는 무슨 뜻이야? 주변, 오케이? 그러니까 주변 없이 기댄다는 얘기니까 일을 주선할 때 막 이것저것 막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지? 그러지 않고 또 자발머리 없이 나댄다. 자발머리는 또 무슨 뜻인데? 행동이 가볍다는 얘기잖아.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행동 가볍게 이러지 않고 나대서 남을 폐해로 그렇게 만들거나 누를 끼치는 자는 반드시 장마에 물 걸려 보는 것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해왔고. 자, 뭐예요? 지금 인물의 줏대와 주견을 설명하면서 뭐를 유재필이 싫어하는 인물 유형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지. 그래서 동그라미 옆에 1번이 돼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1번에다 마킹만 해주자고. 1번 뭐라고? 뭐하고 뭐하는 사람?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는 사람. 그거 뭐예요? 자기 실력도 없으면서 나대는 사람들 말하는 거야. 아, 이 사람 정말 싫어해. 또 분수 없이 남을 제치거나 밟고 일어서서 섣불리 무엇인 척하고 으스대는 자는 뭐예요? 두 번째는 2번 으스대는 자. 오케이? 이런 사람은 삼국지에서 조조망이를 기다리는 듯 미워하며 매양 속으로 참고로 뭐만 드시니까 지금부터 보일 거고요. 네. 매양 항상 속으로 밑줄 그어두기 소원함이 없었어. 속으로 밑줄 그어뒀대. 뭐예요? 아 저런 쓰레기 같은 녀석이었나? 저런 녀석 무조건 잘못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지. 또 모름지기 세상의 일에 알면 아는 대로 힘있게 말했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숙지게 숙지게는 무슨 뜻이야? 두터운 인정으로 그래 난 그거 모른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말 아니 하지만 나는 네가 목숨을 소중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마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떳떳지 못하게 주눅부터 들어서 좌우의 눈치에 딱 부러지게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오케이? 3번이네요. 방금 이거 뭐예요? 자기 주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지? 오케이? 주관 없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말만한 딸을 서울 가게 하는데 힘입어 그날로 이잣돈을 넣는 매몰스러운 구두쇠를 보듯 아니 좀 길다. 더럽게 기네 진짜. 자 뭐예요? 딸을 시집 가는데 딸을 시집 보낼 때 그 타이밍에 바로 이자를 넣는 뭐예요? 부끄러움 따위는 전혀 없는 구두쇠를 말하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런 구두쇠를 보듯 을의 가래침을 머리 뱉기에 이력이 난 터였다. 자 결국 유재필이 신분한 인물 유형 1번, 2번, 3번을 얘기했다는 것은 결국 유재필이 어떤 사람이다? 이러한 것과 반대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겠지. 당연한 거지.
그에 대한 의미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채취는 그윽하고 체온은 따뜻하며 체질이 묵중한. 또 봐. 또 대꾸 아니니? 또 대꾸 아니야? 채취는 그 향기죠. 체온, 온도죠. 따뜻하며 체질이 묵중. 또한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임을 깨달아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되 자기가 아는 바 사람 사는 도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던 위인이었으니 진지 저 옛말을 빌려 말하자면 그야말로 때 아닌 특립독행의 돌출이요. 특립독행 무슨 뜻이래요? 세상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거지. 또 이른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본 연후에야 즐거움을 누린다. 참고로 이거 선우후랍 아니? 혹시 관동명어 배웠니 너희? 안 배웠나? 관동명에 나오는 구절이기도 해. 아무튼 이렇게 선비적인 덕량의 본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 결국 이런 친구이며 선비적인 덕량의 본보기다. 말을 하고 있네요. 그냥 지금 정말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훌륭한 사람이다. 그 소리지 뭐. 그치? 근데 그 훌륭함이 어떤 면에서 훌륭하다는 거야? 항상 주관 있게 자신의 처세를 뚜렷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고 흐지부지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지? 하지만 그 길은 항상 올바른 길을 걷는 거지. 자, 그래서 훌륭한 친구들이라고 말하고 있었고요. 이간감, 나 육아요. 자, 시작한다. 이간감 이런 식의 표현들. 당신이 이가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나 육아여. 나 육아야가 아니라 육아여지. 방언이지? 방언 체크. 방언. 나오잖아. 뭐라고요? 생각만 하셨어, 그지? 그리고 참고로 지금까지 했던 게 다 뭐예요? 1번이잖아. 특징이잖아, 했지? 이렇게 특징 다 잡았어. 그는 내게 전화를 할 때마다 매번 거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렇지만 육아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자신을 육아라고 불렀지. 자, 우리 가라고 하는 건 약간 어르신들 사이에서 특정한 집안을 서로 대등하게 바라보고 서로 이야기를 섞을 때 나는 탁간데 자네는 어딘가 저는 김가입니다. 나는 김가라고 하네. 이렇게 서로 성씨의 뒤에 붙여서 부르는 호칭어라고 생각하면 돼. 아무튼 이 육아라고 말을 하는데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이야. 그는 유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이런 면에서 그리고 이런 면에서 훌륭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인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되셨죠? 자,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이 두 번, 자, 본문 시점 정리 1번 나와 유제 이거 모르진 않지. 넘어갈게. 방금 읽었으니까. 2번 판소리 사설의 특징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 요거 참고로 이 작품이 약간 판소리 사설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 그 판소리 사설의 특징을 계승했다라는 차원에서. 그럼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한국의 전통공상의 계승 차원이 되겠지, 그치? 자, 해학을 통해서 풍자를 만들어내고 대꾸 형식을 통해서 리듬감을 만들어내며 인물에 대해서 긴 문장을 써내면서 약간 안리와 썰 같은 느낌을 만들어낸다는 것. 세 차원에서 이 작품을 판소리 사설의 계승문체라고도 부른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 작품은 요거를 가지고 가고 있지, 그치? 아주자. 자, 그럼 근데 방언을 쓴다고 이거 판소리 사설의 계승이라고 부르진 않으니까 이거 따로 뜯어내 주시고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인트로 부분을 우리 본 거예요. 인트로 부분. 자, 그러면 우리는 참고로 이 사이에 되게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어. 혹시 이거 알고 있나?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이 작품 배웠거든. 차이코프 슈퍼 벤턴 앤 벤도 기억나? 그게 여기 나오는 거야. 그 작품이 이런 내용이야. 총수라고 하는 뭔가 겉보기에는 위대한 업적을 지닌 인물. 하지만 알고 보니까 너무 별거의 아닌 인물. 그치? 총수와의 대립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오고, 자, 그러다가 이 총수에 의해서 총수 기사였다가 결국 모든 일을 때려치고 노선상무로 취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이 노선상무 때의 에피소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 장면 가봅시다. 생략된 부분에 주거리라고 돼 있지? 봐봐. 유자는 어릴 때부터 수도의 입담과 부침성으로 학교의 명물로 이름이 날렸대.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재무부 장관으로 출세하기까지 하는 어느 정치인의 밑에서 일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었어. 운이 좋게도. 일이 편하지만 불편했겠지? 그치?
그러다가 군대에 가게 되는데 정수리 행사를 하면서 이번에 군생활 편하게. 그러니까 뭐냐? 되게 요령이 많은 친구라는 사람이야. 오케이? 진짜로 정말 배운 건 아닌데. 자, 선생님 지난번에 한번 정 보는 거 기본적인 거 한번 알려드리지 않았었냐? 수업할 때? 이게 무슨 글자 모양이고 요거는 생명선이고 요건 생명선이고 요거는 뭐고 두뇌선이고 얘기해줬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을 할 줄 안다는 얘기야. 제대한 뒤에는 한동안 고향에서 지내다가 상경에서는 재벌 총수의 수용차 운전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김비서 이런 거 됐습니다. 근데 비싼 물고기를 키우고 집안에 황금불상을 두고 사는 총수를 안 입고 기억해요. 참고로 이 비싼 물고기가 차에 꼽히고 싶어 그거예요. 네. 그러다가 결국 그룹의 노선상무로 좌천되는 데라고 돼 있는데 노선상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무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 총수가 CJ 그룹의 회장이고, 알겠지? CJ 그 그룹의 회장이라서 CJ가 그거 뭐뭐하니 뭐 음식도 만들고, 그렇지? 화학 재료도 만들고,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게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업 부문에서 차량을 움직일 일이 많겠지. CJ 대한 통운도 있잖아 지금. 오케이? 차량을 운행을 할 일이 많으니까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런 사고 전담 처리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사고 전담 처리반이니까 좋은 일을 많이 겪을까? 그건 아닐걸? 그렇겠지? 자,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천이 되는데 그는 한마디 불평도 입에 올리지 않았고 분명한 사리 분별력과 특유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말썽하는 교통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까지. 남들은 그 자리에 오면 죽을 것 같아서 막 맨날 막 괴로워하는데 유재필은 능력이 좋다 보니까 일을 잘해. 가자.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반이 거의 다가 가해자의 운전윤리 마비증이 자아낸 것이었다. 운전윤리 마비증 뭐예요? 이 정도 괜찮겠지. 제발 부탁인데 깜빡이 좀 켰으면 좋겠네 진짜. 도로 나가보면 아니 깜빡이를 안 켜는 몰상식 큰 것들이 너무 많아. 너희들도 알아둬야 돼. 아니 사거리에 내가 서 있는데 차가 이렇게 오고 있으면 깜빡이가 안 켜져 있으면 직진하겠다는 뜻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놈의 새끼들은 나는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자 생각해봐. 이 녀석이 여기로 갈지 여기로 올지 모르잖아. 또 사장님 마냥 기다리는 거야. 근데 갑자기 여기로 훅 들어와. 그럼 나는 하면서 깜짝 놀라서 왼쪽으로 붙여야 되잖아. 근데 얘가 오른쪽 깜빡이 하나만 켜줬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꼭 차대차가 아니라 차대 사람일지라도 깜빡이는 매너야. 오케이? 이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 상식적으로 켜는 거야, 그치? 아무튼 그런 운전윤리 마비증.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룹 내에 동료 운전사라고 해서 팔이 들이굽는다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대. 밥 먹고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약간 운전이 거칠어. 되게 슬프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 봐봐.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대. 그래서 신상기록 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수 많은 경우 비탈진 산꼭대기에 더댕이진 뭐야? 낙지부터 가지고 오돌토돌한 거잖아, 그지? 더댕이진 무허가 주택에서 근근히 새빵살이를 하는 축이 많았고, 아니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사들이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는 그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밑줄 시작. 현실적인 딱한 사장이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뭐 했다는 거야? 괴로워했다는 얘기지? 노선상무 일을 보는 중이야. 자, 노선상무로 일을 보는 중인데 사고가 나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영업 운전사들이 잘못을 많이 해. 그래서 생각해봐. 모든 사고가 나는 걸 다 그룹에서 책임져줘야 돼?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운전수들이 책임을 지거든, 사고가 나면. 당연하게도. 그래서 노선상무가 하는 역할은 사고를 처리하는 역할이야. 그런데 일단 우리 측 사원의 입장을 보면 이 사원들이 스페어 운전수가 뭐야? 스페어가 무슨 뜻이야? 여분해라는 뜻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뭐 땜빵 요원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식 사원이 아니라고, 쉽게 말하면 일용직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정이 넉넉하지를 못해. 그래서 그걸 보고 유저는 뭘 느끼고 있는 거야? 연민을 느끼고 있는 거지. 불쌍함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좀 30.7.
계속 갑시다. 무슨 상황이야? 다시 노선 상무의 임무를 부여받아 사고 처리를 할 때 사고가 있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겠지, 그렇지? 그 가해자에는 대부분 우리 직원인 경우가 많아. 그러면 직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입장에서도. 아니 왜 사고를 냈냐고, 똑바로 운전하지 그랬어 라고 말하고 싶어서 간 거야. 근데 문제는 갔더니 막 판잣집에 막 무너져가는 집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계속 가보자. 스페어 운전수는 대체로 벌이가 시덥지 않아서 결혼도 못한 채 늙고 병든 홀어머니와 단칸 새방을 살고 있었구나. 옆편에는 집을 나가버려 어린 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들여다보면 방구석에는 먹던 봉지쌀이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져 있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있어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심란선 돌아설 수가 없는 집이 허다했던 거야. 그치? 뭐예요? 이 사람들은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 형편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 유자는 착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걸 그냥 넘길 수가 없었던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봐봐.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밑줄 시작했잖아. 그래서 밑줄 쳐놔야지. 그 연민회에 어울리는 행동까지 이어지는 사람이잖아.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 앞에 만세전 배웠지? 우리 만세전 안 했냐? 했었잖아. 만세전에서 선생님이 비판받는 것이 뭐라고 했어?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이랬잖아. 아, 열받아 가지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 유자는 어떤 사람이야? 행동을 한 사람이야. 뭐 한다고요? 봐봐. 스페어 운전소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세도 차례가 가지 않아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되는 것이다. 업무 추진비라는 게 뭐냐면, 자, 사람이 밖에 나가서 뭐 출동하고 사람 만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업무 추진비, 쉽게 말하자면 활동비가 나와. 근데 그 활동비는 정말 활동으로만 써야 되고 돈도 부족해. 그래도 어떻게 못 써? 생각해봐. 내가 A라는 장면을 갔는데 회사에서는 A부터 B까지 이동하는데 버스 두 번 타시고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버스비 2회차를 지급하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잠깐 실수해가지고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돌아왔어. 그러면 버스를 난 3번, 4번 타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럴 때도 다 자기가 내꺼 끄는 거야. 뭐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기 용돈을 타는 거야. 자기 용돈. 아이고야. 식구가 단촐하면 쌀 팔아주고, 참고로 판다는 얘기는 쌀을 구해다 준다는 뜻입니다. 쌀을 사다 주고, 식구가 많은 집에는 밀가루 2포대 팔아주고, 연탄에 100장씩 들여놓아 주는 것이 그가 용돈에서 엿툴 수 있는, 아껴서 또 추가로 사용하는 그 한계라는 거야. 자기의 남은 돈은 자기의 유흥비로 쓸 법도 한데 그걸 아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앉았잖아. 됐어? 계속 그는 쌀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하고 연탄가게에서 연탄 100장을 지게로 저 올려 비 안 적게 쌓아주기까지 마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어. 왜 안 떠났을까? 책임지고 싶은 거야. 자기가 한 행동은. 그치? 그리고 그 집을 나와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언가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하지도 않아. 그는 비탈길을 다시 다 내려와서야 그것이 무엇이라는 걸 깨닫곤 했지. 산동네 초입의 반찬 가게를 보고서야 그 집에 간장이 없었는데 그게 떠오르는 거야. 자, 행동을 하는 지식인이다. 맞죠? 이 친구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시 또 주머니를 뒤져. 또 밑줄 쳐야 돼. 지금 밑줄 치는 장면에 2번 있었지? 지금 참고로 너희들 잡수 기준으로는 밑줄이 총 3번 나와 있을 거야. 그것만 잘 따라가면 돼. 처음에 괴롭다에 밑줄 쳐져 있었어. 맞니? 딱한 사정을 보면 괴로워. 넉넉지 못한 모습을 보면 괴로워. 괴로움을 느끼고, 그래서 뭘 하는 거야? 주머니를 털잖아. 오케이?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도와주고 있다고요?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신경 쓰고 있잖아. 이 집에서는 간장이 없었어. 이 집에는 먹을 반찬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가 반찬 가게에서 집어드는 것은 만날 항상 잦은 경우 어를 간하여 약간 짭조름하게 만들어 놓은 새끼 굴비 두름이었어. 짜게 만들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 그치? 바다와 연안에 사는 탓에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은 대천 사람의 속성이 그런 데까지도 드피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자기 입장에서 너무 착한 사람인 거야. 내 입장에서 이 정도는 먹어야 밥을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에게도 베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훌륭한 사람이지, 그지? 그냥 단순히 굴비가 싸서 아니면 굴비가 세트 메뉴로 잘 나와서 굴비가 가성비가 좋아서 그게 아니라고. 적어도 밥 먹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자신의 상식을 집어넣고 있는 거잖아. 됐어? 다음. 그래서 도로 3비탈을 기어 올라가
그래가지고 굴비두름을 개 안 닿게 고양이 안 닿게 야무지게 내달아주면서 오케이? 하늘의 천장에 매달아주는 거지. 아유 부엌에 지랑밖에 없으니 자 사투리가 좀 심하죠? 부엌에 지랑밖에 없으니 라고 했어요. 뭐예요? 부엌에는 겨우 간장밖에 없으니 배비구 수제비구 건강이가 있어야 넘어가지요. 탐불에 고자시든지 뱃섯에 쪄자시든지 하면 생긴 건 오죽자녀도 뇌 있는 입맛에 그냥 저냥 자셔보면 할규? 그래서 뭐래요? 밥을 먹을 때 밥만 있다고 밥이 넘어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 반찬도 좀 잘 챙겨 드셔라. 구워 먹어도 좋고 쪄 먹어도 좋고 오케이? 할 때만 하실 분들 하시라. 쌀이나 연탄까지 들여줄 때는 회사에서 의뢰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기 아니하고 멀건 눈으로 쳐다만 보던 노파도 참고로 이것도 참고로 얘들아 생각해. 노파는 처음에는 이 사람이 갑자기 우리 집에 들어오더니 우리 아들이 사고가 났대. 그러면서 갑자기 막 연탄을 갖다 줘. 그러면 이거 회사에서 주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거 회사에서 주는 게 맞아 아니야? 절대 아니야. 노선상봉하는 일은 원래 뭐라고? 책임을 물리러 가는 거야. 우리의 회사에 책임을 돌려놓으라고. 근데 얘는 오히려 주고 있어. 근데 심지어 그걸 상대방도 몰라. 근데 그걸 알아내려고 야 이 사람아 내가 지금 일부러 나의 돈을 터서 너한테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지. 가만히 있지.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 때문에 감동을 받고 있다는 거야. 뭐라고? 그렇게 반찬거리까지 챙겨주는 자상함에는 그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됐어요? 자,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어? 유자가 그만큼 마음씨 따뜻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아니 또 뭐랄까 그래 이렇게 쓰자. 마음씨 따뜻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에피소드가 나타났다. 되셨죠? 그리고 참고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서술자는 어떻게 평가를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평가했어? 아이고 괴롭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저는 쟤 정말 괴로웠겠지라고 말하고 있었잖아. 뭐예요? 서술자의 개입. 해주는 논평이지? 참고로 오른쪽에 써져있어 얘들아. 어디 갔어? 페이지가 몇이야? 117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서술자가 유자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주목해야 읽어보자라고 하는 거 돼있지? 별표야 이거. 서술자의 개입을 아예 마킹해주고 있는 거니까. 자 예시답안 볼게.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들여다볼 수가 없고 심란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짓들이 허다한 것이었다. 뭐예요? 유자의 마음에 공감하는 태도라는 말 보여? 그럼 주어가 받았네? 여기서 유자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예요? 서술자입니다. 서술자의 태도를 뭐라는 얘기지 지금 이건. 그치? 또 다음 자상한 존재, 눈물을 적시고 있는 인물들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이 유자의 행동이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음을 표현한 것으로 유자를 높이 평가하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다음 구절 넘어가 봅시다. 그가 노선 성무로 나간 초기에는 자 두 번째 이건 에피소드 A라고 치자. 에피소드 B 초기의 상황이었어. 초기는 뭔데? 가족들에게 속절없이 봉변을 당하기가 일쑤였다. 이때는 가족들에게 봉변을 당하기가 너무 많았대. 봉변을 당했다 무슨 소리예요? 막 싸대기 맞고 막 얻어맞고 운전박대 당하고 그런 것들이겠지. 왠지 보자. 사망자 사고가 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운전수가 연연돼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아예 달아나 버려서 분풀이를 하고 싶어도 상대가 없어서 앙앙불락 뭔가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 차에서 사고를 낸 회사에서는 사고 처리반이 나왔다고 하면 대개는 좋아 왔어 이 새끼들 한번 두고 봐야지 한번 죽여버려 이렇게 화를 내고 있을 거 아니겠지. 지금 유족들의 입장에서 일을 갈고 있을 거 아니야. 당신들 때문에 우리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잘 만났다 하고 떼거리로 달려들어서 덮어놓고 멱살 잡고 주먹부터 휘두르고 보는 것이 예사. 나중에는 사람을 잘못 알고 실수했노라고 사과하고 일을 처리하는데도 싹싹하고 상냥하게 협조하는 위인일수록 오히려 처음에는 흥분을 가누지 못해 사납게 부르대고 날뛰는 편이었어. 오케이? 일 처리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지. 가족들이 들이대버리니까. 무슨 얘기 됐어요? 알겠습니까? 노선상부가 쉬운 작업은 쉬운 직업이 절대 아니야. 그지? 오케이? 불쌍한 사람은 하나부터 불쌍하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 입장에서 분노 기지가 이만큼 올라와 있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A로 묶여있는 지문 있지? 요거 별표 쳐놓으시고요. 이거는 유자가 자신에게 하는 독백이에요. 오케이? 독백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지문 읽어봐. 야, 너 흥부는 놀부같이 잘 사는 형이라도 있어서 매품을 팔고 살았다지만 이라고 말했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굴 말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야. 이랬지? 흥부야 매품을 판다는 의도라도 있었지. 너는 뭐요? 못 사는 운전소를 동네랑 돈값에 매품이나 팔려 살거라 그거요? 너야말로 군사정변이 나서 구정권의 거물 비서 자격으로 끌려가서도 볼탱이 한 대 안 잡아키고 네 발로 걸어나온 그런 물건인데 말이오. 말했어. 참고로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자 봐봐. 처음에 군대 생활했었을 때 그 군대 생활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청년 때 자기가 비서관으로 모시던 높은 거물급 정치인이 있는데 이 지금 정치인이 겁내 잘 커.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의 뭐 국방부 장관 그 높은 장관까지 올라가. 이래서 참고로 나는 그 사람의 일을 돕는 수행비서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지. 그런데 그 사람이 군사정변에 나가지고 잡혀가 버려서 막 고문당하고 있어. 나도 국정원에 끌려갔어. 무섭지?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너 바른 대로 다 돼. 너 비밀 다 말해. 근데 유자는 여기서 머리를 팍팍팍 또 돌려본 거야. 여기서 괜히 아는 척했다가 큰 거 다칠 거 아니야. 그냥 바보처럼 묻는 거지. 제가 여기 왜 왔어요? 저는 심부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천진난만한 아이 연기를 해. 그래서 정보원에서 얘는 고문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겠구만 하면서 그냥 보내버려요. 가라 너 이제 귀찮으니까 가. 그쵸?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야. 참고로 보통 이때의 정보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왜 뭐 과실치 사건 왜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그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그런 미친 일이 벌어지던 시기였어. 뭔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만 이유만으로 혹은 의심스러운 위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끌려가서 고문당하는 시대였어. 근데 그런 데서도 뚜벅뚜벅 걸어놓는 뛰어난 능력자라는 거야 자기 자신을.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너 지금 왜 맨날 사람들한테 얻어 터지고 앉냐냐 이거지. 스스로를 한탄하는 겁니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가자. 그런데 이제 와서 남의 영현실이나 찌웃거림에 장상, 이사원티, 장삼씨, 장시성 3명, 이시성 4명 일반인이라는 뜻이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 필부, 감남, 을려라고도 하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필부, 감남, 을려 등등등. 됐죠? 아무튼 그런 장삼이사한테 놈자 소리 듣는 것도 감안해서 오케이?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맨날 놈이라고 소리 듣는 거지. 그것도 분석에 넘쳐서 주먹질에 자빠지고 발길질에 엎어지고 하니 네가 그러고 당긴다고 상무 정무가 아까치 기값을 물어주대. 사장회장이 떨어져 밟힌 발주가서 보태주대. 아까치 기는 빨갛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온통 된소리를 당하고 다녀. 오늘은 사망사고 때문에 누구 집에 갔더니 신나게 너희 새끼 탈만한다 하면서 막 화를 내래. 또 내일은 여기 가서 또 근무를 했더니 당신이 이 회사 책임자냐고 하면서 막 발길질을 해. 맨날 얻어맞아. 막 이렇게 뜯겨가지고 막 반추 떨어져. 나 여기 피났어. 근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오케이? 다 내 몫이라고. 자, 그래서 사대부감을 자랑하시던 할아버지가 너 보러 이냥 이렇게 남의 아랫도리를만 돌며 살라고 가르치셨네. 아니 동경 유학 출신 아버지가 동네 북으로 공매나 맞고 살라고 널 낳아놓으셨네? 너는 처정한 너 몸이 이게 뭐라네? 응? 뭐여? 네 신세 너는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스스로 한탄하고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자탄이라고 하죠. 스스로에 대한 탄식. 됐죠? 뭐야? 그는 봉변을 나가고 나면 자기를 저만치 떼어놓고 바라보며 그런 허위탄식으로 시간을 가는 줄을 몰랐다. 안타까워한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치? 세상 사람 대저 궁죽통인가? 궁죽통 무슨 뜻이라고요? 궁하면 결국 통하게 된다. 어떻게든 사람은 방법을 많이 만들기 만들지. 오케이? 인간은 결국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거야. 어떻게 찾아냈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사나운 일은 예방이 제일이거든. 그러면서 그가 찾아낸 예방책은 그가 먼저 선수를 쳐서 저쪽의 예봉, 날카로운 끝부분, 오케이? 그가 먼저 공격해오는 것을 이렇게 탁 쳐내고 시작하자는 얘기야. 오케이? 자, 뭐예요? 대책을 말고 뭐예요? 예방책을 통해서 선수를 친다는 얘기지. 됐죠? 똘똘한 사람이라는 거야. 자, 가보자. 그는 실천을 합니다. 사망자의 빈소가 있는 병원의 영안실에 가면 혹시 너희들 두 사람은 영안실까지 갈 필요 없고 장례식장은 혹시 가봤나요? 아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선재도 마찬가지 혹시? 이제 나중에 가보면 알 거야. 굉장히 뭐랄까 유쾌한 기분은 안 들지.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그것을 기리는 자리니까. 근데 참고로 요즘 장례식장 거의 딱 정해져 있던 모양새가 그죠? 그냥 네모난 방에 유패 모시고 영정사진 모시고 거기 절하고 거기서 술 마시고 뭐 과거 얘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참고로 요 밑에 사진에 나와 있는 그 분위기가 딱 최근은 솔직히 아니야. 최근은 아닌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대부분 이런 식의 분위기였어. 알겠지? 장례식장 분위기야. 자, 일단은 신문을 밝히지 않고 시작하는 거야. 저기 C사에서 왔어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냥 일단 들어가. 그래서 그런 빈소의 형식이 불교색인지 기독교색인지도 살피지 않아.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아. 그냥 일단 고인의 영정에 절부터 제례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 전통 형식대로 하고 꿇어 앉아보면 손수건으로 눈자위를 눌러가면 눈시울을 훔쳐. 눈물 같은 거 비칠 생각도 않던 눈도 그렇게 자꾸 귀찮게 하면 진짜로 눈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가 쉬웠거든. 그러니까 눈물 연기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래서 눈물 연기 하고 또 그렇게 흉물을 떨리며 눌러있으면 상가의 친인척 중에서 나이살이나 된 사람이 다가와서 어깨를 다정히 흔들며 달래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우리가 사무적인 관계라면 저 영정사진에 혹시 드라마나 TV에서 많이 본 적은 있지?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냥 인사하고 가잖아. 근데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은 정말로 그 사람이 너무 그립고 아파서 그 사진 앞에 무너져 버려. 내가 그런 사람을 연기하고 있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옆에서 아이고 저 사람 마음이 많이 아픈가 보다 하면서 누군가 위로를 해주러 온다고. 근데 그 위로하는 사람이 나이가 서열이 낮은 사람일까? 아니야, 높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는 어차피 당할 일인데 애통이라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만 마음 가라앉히고 거기 가서 술이나 한잔 합시다 라고 하면서 술자리를 우리를 불러준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죽일 놈의 놈들 암만 운전질이나 해먹고 처먹고 사는 막된 것일 때라도 그렇지 어쩌자고 저런 짓을 하는겨 죽일 놈들. 이렇게 천연스럽게 운전수를 나무라며 그래서 두툼하게 장만해간 부위를 하고 물러나며. 자, 이거 무슨 상황인지 알겠음? 무슨 상황이야? 자, 가해자인 잘 봐봐. 이들은 다 서로 피해자야. 가해자인 사원이 졸음운전을 해 피곤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망사고를 냈어. 됐지? 사망사고를 내면 가해자 집들은 너무 가난해. 그래서 내가 내 돈을 쓰고 앉았고 피해자는 또 피해자대로 가면 멱살 잡히고 괴로워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아예 예방하기 위해서 아예 내가 이 피해자의 사람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연기 작업을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왜 운전수를 나무라 했겠니? 이쪽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원망스러울 거 아니야, 당연히. 나한테 와야 될 원망을 이쪽으로 미리 돌려놓고 시작한다고 지금 얘기가. 원래 보통 사람들은 나한테 화를 내잖아. 근데 이쪽으로 돌려버려. 그러면서 계속 그러면 아까 어깨를 흔들어 달리던 사람이 술상으로 안내를 하고 또 대개는 그 사람이 맞아서 술도 같이 마셔줘. 서로 잔을 건네고 담배풀도 나누고 하면서 서너 순몇쯤 하고 나면 오히려 궁금한 것은 그쪽이지. 아니 도대체 누구지? 궁금할 거 아니야. 누군데 이렇게 슬퍼하고 누군데 이렇게 시원하게 욕도 해주고. 그럼 실례합니다만 망해 돌아가신 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라고 신문에 물어보면 그는 그제야 앉음샘을 고치면서 정중하게 면박을 내밀죠. 나 여기 제사 직원이야. 자, 그러면 이왕에 손님 대접하겠다고 술까지 권하면서 이거 서로 술잔을 주고받았던 사이인데 새삼스럽게 술상을 걷어차면서 대거리를 하다면 이건 경위가 아니지.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회사에서 사람이 오늘 온대. 오기만 해봐 죽었어 이 새끼. 무조건 내가 아자를 내는 거야 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슬퍼하고 옆에서 토닥토닥 해줬는데 내가 거기다 갑자기 당신이 회사 사람이라고 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 돼버리잖아. 그치? 비록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때를 놓친 거야. 정말 머리 좋지 않냐? 센스 죽이지? 그렇다고 유자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게? 아니야, 나쁜 짓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고 처리반이 나왔다는 말에 가만두지 않은 작정으로 눈을 훔뜨며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 서서 볼썽사나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책임의식이 들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므로 그가 빈소에서 물리적인 대우를 면치 못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물리적인 대우를 면하지 못했다. 얻어맞았다 이 뜻이잖아. 빈소에서 얻어맞았던 것은 노선상무 초기에 얼마 동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야. 좋죠.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는 행동파야. 그리고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작전을 쓴 거지. 나의 정체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이 장례식장에서는 상대방이 중심이잖아. 자기의 슬픔 때문에 저기 눌러 앉아있는 사람들이잖아. 저들에게 맞춰주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네, 그죠?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빈소의 드나들을 보면 망자의 가족 가운데 담이 들거나 품기가 있어서 몸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노인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 보려고 침 놓는 법을 배웠고, 자, 그런데 게다가 플러스 침수를 배웠어. 왜 그런 거야? 자기 좋으려고 배웠어? 아니야. 자꾸 맨날 갔다 하면은 장례식장 가잖아. 장례식장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와.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잖아. 그런 사람들도 자꾸 도와주고 싶어지는 거야.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또 그는 돌팔이 침쟁이였지만 그래서 심통을 한창 몸에 지니고 다녔어. 또 장지, 시신을 묻는 땅에 가면 몇 자리가 부으니 나쁘니 하면서 막 상제나 친척들 간에 불퉁거리고 좌향이 옳다, 우향이 옳다 뭐 이딴 거 가지고 싸우고 공원, 묘지, 사냥꾼들과 불화해가지고 장례를 정중하게 치르지 못하는 집도 많았어. 원래 장례식장에서 싸움이 많이 나. 정말 웃기지. 싸움 많이 나. 그러면 그럴 때 쓰려고 책을 구해들어서 풍수지리를 배웠어. 이번에는 풍수지리를 배웠네. 이거 왜 배운 거라고요? 자기가 좋으려고 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자, 제가 봐드릴게요. 수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쇠 나침반을 장만해서 좌향. 그래서 좌향 할 때 왼쪽이라는 뜻이 아니야. 조심해. 앉는 방향이라는 뜻이야. 앉을 좌자잖아, 그렇지? 앉는 방향을 정해줬어. 그럴 때면 훈련소 신병 시절에 써먹었던 입담도 한번 거들었지. 이 사람이 말도 잘하거든. 막 사람이 싸우고 있으면 이쪽으로 가야 맞잖아. 아니야, 너 머리를 이쪽으로 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하고 있으면 아이고 이거 고인이 머리가 너무 흔들리기 싫었어. 좀 적당히 하셔. 그러면 막 서로 끄끄 웃겠지. 그러면서 제가 통수를 좀 하는데 제가 지금 수맥이랑 종종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 같이 해서 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리가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누구냐 유제필이 있는 장소에서는 어쨌든 마음이 화해지고 오케이? 이런 풀리는 것들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지. 또 풍수를 가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하의 수맥에 관한 이치도 배워버렸거든. 수맥도 배웠어. 그래서 수맥이 뭔지 알죠? 참고로 우리 소조 종합원에서도 수맥 얘기를 종종 하는 편이죠. 도대체 우리 학원에 수맥이 지나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왜 다들 이렇게 몸이 안 좋은가? 뭐 선생님들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들. 자, 아무튼 상도동 성당인지 노량동 성당인지 버드나무 가지로 수맥을 짚는 데 권위인 신부님을 찾아다니면서 수맥도 배웠고 그런 동안에 천주교 인문에서 세례를 받게 됐어. 자, 별걸 다 하죠. 불교 믿는 신자이면서 천주교 세례도 받았는데 풍수지리를 할 줄 알아. 대박이잖아. 자, 그러고 보면 그의 총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고 사람을 부리는 꾀가 있었던 거야. 자, 이렇게 해서까지 상대방의 마음을 별 5개 10점 만점에 10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평가가 오면 10점 만점에 10점 주겠지. 이렇게까지 우리 신경 써준 사람일 테니까. 자, 그리고 그걸 보고 참 총수가 안 먹은 있어? 아까 말했지? 총수는 나쁜 놈, 약간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누가 평가한 거야? 서순자가 평가한 거지. 오케이? 이 노선 상무 자리는 유제필 아니면 못해. 유제필이 베스트야. 워낙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치? 그래서 봐봐. 총수는 유자의 능력을 높이 사서 곧 과장을 만들어버렸어. 바로 과장이 됐어. 근데 그 이상의 승진은 불허. 승진을 더 이상 안 시켜줘. 참고로 이 뒤에는 전무가 있을 거 아니야. 노선 전무. 아까 말했지. 노선 전무는 집안일, 그래서 안에서 내부 일을 보는 사람이잖아. 유자는 그래서 10년이 가도 과장이야. 그가 자리를 옮기면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그만한 능력을 보이지 못하리라는 것을 총수는 익히 알고 있었던 거야. 역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이죠. 한 그룹의 리더라는 사람은 이 정도 눈이 있겠지. 자, 아무튼 우리가 보는 장면 딱 여기까지야.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잠깐만 볼까? 이후에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성실껏 돕는 유자는 병이 들어서 쇠약해져도 그런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아. 그러다가 유자는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저 세상을 떠났고 나는 그를 기리면서 이 전을 짓는다 하면서 마지막에 뭐가 나오면서 끝이 났을까? 요게 나오면서 끝났겠지? 지금 우리는 요걸 보는 거야. 강의의 인트로 부분하고 이 와중에 하나를 본 겁니다. 아시겠죠? 노선상으로 재직했을 때 됐습니까? 고생하셨어요. 지금은 여기까지. 선생님이 최대한 이해가 쉽게 되도록 스토리 중심으로 잘 잡아드렸는데 꼭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한 번 더 읽는 것만으로도 복습이 크게 많이 될 거야. 그치? 한 번 더 읽어주시면서 특히 어휘 잘 보세요. 어휘 잘 보시라고 나 추천 말씀드렸다. 어휘 잘 보시고 중간중간 서술상 특징 잘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있는 학습활동까지 하고 나서 쉴게요. 야, 오늘 다 끝내고도 남겠는데. 좋은 일입니다. 자, 1번 가봅시다.
인물과 사건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인물 유재필씨 41년생 홍성군 광천. 그 다음에 도령군 대천에서 자랐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처음에는 총수의 비서관이었다가 뭐였다가 했지만 결국에는 노선상무였지. 성품은 어때? 주택이 선비적인 동량의 본보기가 된 사람이었고 따뜻한 마음씨를 따뜻한 선선한 그지?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2번 다음 장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유자의 행동을 짚어가라. 첫 번째, 사고를 낸 사람인 운전수 집에 갔을 때는 인물에게 도움을 주려고 따뜻한 마음씨를 찾을 수 있었지. 근데 거꾸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빈소에 갔을 때는 뭐랄까 유자의 너스레가 웃기기도 했고 또 그 유자의 어떤 태도를 통해서 현명하게 그 상황을 타개하는 개책을 보고 감탄하기도 했겠지. 할 수 있지. 됐지? 넘어가. 2페이지 3번으로 바로 가면 돼. 3번 아니다. 갈 필요 없어. 할 거 없어. 안 해도 돼. 참고로 이게 원래는 너희들이 직접 해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는 글을 써보고 이게 원래는 수행평가 단원이야. 근데 작품 자체가 워낙 중요도가 높다 보니까 작품도 좀 점검을 한 거고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유자소전도 마무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참고로 이 작품도 역시 원래는 다른 작품이랑 연결하는 경우가 좀 왕왕 있거든요. 네, 그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역시 선생님한테 바로 첩보를 주셔야 돼요. 아, 저희 이번에 이 작품에 대해서 요거 가지고 선생님이 또 추가로 연결되는 게 워낙 많아서 연계가 나오면 바로바로 거기다 연결해서 따로 추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좀 끊어가고요. 자, 그럼 쉬는 시간 동안 선생님이 이 과제집을 다시 뚫어가지고 두 번로 분과하는 걸 좀 해볼 테니까 잠깐만 교재 좀 다시 주시고요.